미국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를 하지만 미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중국이나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유무역주의를 밀 거라고요. 중국의 어떤 기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곧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것 같으니까 장벽을 세우고 수출을 금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막 밀어붙여서 시장 개방하고 열어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또 최고민수 박민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여기서 너무 캐릭터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박 3일 밤새워 읽는. 그래서 원래 한 7권 정도 네. 내려고 했는데 예. 출판사에서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2권만 내라. 경제사 특강. 네. 예. 역사를 베이스로 하고요. 예. 역사 안에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예. 1권이 이제 중세 시대에 끝나고요. 2권이 이제 중세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학에 가까운 책은 2권입니다. 네, 그래서 중상주의를 기준으로 중상주의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책이 나올 시기도 좋은 게 지금 보면 트럼프 관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파워를 이제 돈을 버는 그 글로벌 무역 비즈니스에 써먹겠다. 그렇죠. 중상주의랑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죠. 이제 현대판 중상주의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중상주의의 가장 기본은 유한한 자산을 누가 더 많이 뺏을 것인가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아니고 국가가 부유한 거. 그래서 지금 어떤 트럼프의 정책 자체도 뭐 국가 전체보다 어떤 본인을 위한 그런 축적도 일정 국왕의 왕실의 부를 위한 그런 것도 예.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카우보이 외교라고 하거든요. 미국식의 밀어붙이기식 외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제 책에서도 다룹니다만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있어요. 있었죠. 예. 스무트 원과 홀리 원이 만들어서 그 다음 선거에서 나오지도 못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대공황을 굉장히 불러일으켰고 관세라는 걸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 때는 자유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자기들이 중국이 커나가는 걸 보고 위협을 느끼니까 중국을 향해서 관세라는 정책에 벽을 세우는 거고요. 우리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자유주의를 부르짖은 이유가 영국이 잘 살았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잘 살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미국도 좀 어렵구나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벽을 쌓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벽을 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 과잉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우고 너네도 세우면 서로 물건값이 비싸지거든요. 그쵸. 물건값이 비싸지면 안 사게 돼요. 덜 사게. 그쵸. 그러면 생산한 제품이 남게 되고 남은 걸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는 안 일어나고 그러면 기업이 도산을 하거든요. 기업이 도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률이 낮아져요. 예.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거라서 지금 다행히 이제 어젯밤 CPI가 잘 나와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환호성을 올리면서 9월달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직 관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내년 11월 중간 선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큼 협상을 좀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이랑 계속 지금 끌어요. 90일도 연장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 넘어가서 내년 예를 들면 여름에 끝낸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그 이후의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일단 원하는 금리 인하를 최대한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 좋잖아 하고 중간선거 11월달에 압승을 거둔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거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나의 레임덕이 올 때쯤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저만의 추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에 따른 결과는 결국 이 관세가 올라가고 그 관세를 누가 내느냐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관세를 수출하는 쪽에서 내는 줄 아세요. 근데 관세는 수입하는 쪽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을 예전에 100원에 샀는데 이제 50% 올라서 150원을 내게 되면 그 50원을 누가 내느냐? 미국 국민이 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비용만큼 너네가 낮춰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안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것은 러스트벨트에서 이번에 이겨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러스트벨트에 사는 그 못 배운 백인들, 그런 못 배운 백인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공장을 설치해 주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최종 이 관세 정책의 목표는 일자리를 찾아주자.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서 수요가 생겨서 이 관세로 비싸진 것들도 우리가 좀 일부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최종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딱 경제사 옛날 중상주의 아까 얘기를 같이 하자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물건을 생산하고 오히려 본국에다가 자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우리 본국에 오히려 약간 제조업이 망하고 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식민지에 있는 공장들은 다 본국으로 들어오고 식민지는 물건만 사라. 그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조업이 예. 사실 무너졌거든요. 예. 서비스업이 거의 70% 이상 되는 기업인 나라가 됐는데 제조업을 일으켜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업이 공장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못 배운 백인들이 과연 그 과거 대공황 시절에 할 수 있었던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나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일들이거든요. 그런 고급스러워진 일들을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과연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도 그거에 맞는 퀄리티 있는 그게 안 되지 않겠느냐. 뭐 로봇가 뭐 한다고 하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장을 들인다 하더라도 예. 그만한 기술 인력들이 커버가 될 것이냐 그 퀘스천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중상주의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왜 사라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중상주의 자체가 네. 사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애덤 스미스부터 해서 이런 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다양한 이제 경제학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또 존 로크라는 분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사상을 펼친 그런 계몽주의 사상들이 벌어지면서 민주화 그런 의지들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 자체는 왕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에요. 왕만 부자면 돼요. 왕이 국가니까. 네, 왕이 국가니까 네. 나의 금고가 나라의 금고고 나라의 금고를 가족 채우면 내가 꺼내서 쓰고 싸우는데 그러면 네, 전쟁을 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예. 대표적인 뭐 루이 14세를 그쵸, 대표적으로 그쵸. 네. 들 수 있고 뭐 헨리 8세 영국의 그런 분들이 사치하고 전쟁하고 심심하면 전쟁하고 심심하면 사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존 로크 그리고 영국은 이제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왕을 견제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사상들이 싹 텄지만 결국 그들도 식민지주의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형된 중상주의는 계속 남아 있고 지금도 뭐 중상주의가 일부 아까 말했던 카우보이 외교 자체도 하나의 중상주의죠. 그러니까 중상주의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도 다 이제 해방시켜주고 끝났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예속된 거는 지금 계속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금 이거 활용 방법이 옛날 그 방식을 많이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예무역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그쵸. 예, 뭐 사탕수수 그쪽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해서 이 남미 이쪽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서로 이제 물물이 교환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안 좋은 게 이 전염병들이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인구가 90% 이상 죽고 그 노동 집약적인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를 갖고 왔는데 결국 이 노예 제도가 없애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밑단에서 예, 여기.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부터거든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인데 굳이 저기서 사탕수수를 그 사탕수수가 널리 퍼져버리거든요. 또 여기저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비싼 노예에 들여서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 다이아몬드 하나 캐면 되는데
그만하게 하면 돼. 부가가치가 높다. 부가가치가 훨씬. 어. 뭐 이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노예가 필요가 없으니까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의사결정 자체가 힘 있는 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를 하지만 미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중국이나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유무역주의를 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 중국의 어떤 기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곧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것 같으니까 장벽을 세우고 수출을 금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막 밀어붙여서 시장 개방하고 열어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런 목적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요새 보면은 어쨌든 관세 이야기는 엄청 나오는데 네. 증시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상황에서 버블이라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코스피는 네. 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3,200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분기만 하더라도 죽 썼어요. 네. 뭐 2,300이 깨지네 뭐 이랬는데 갑자기 대통령 바뀐 다음에 3,200이 지금 왔거든요. 불과 뭐 2, 3개월 사이에 왜 그랬나? 거기에는 배당이라는 놀라운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들이 시장을 끌었어요. 그동안 뭐 그렇게 오르려고 해도 안 오르던 금융, 지주사, 금융 맞네. 뭐 네. 증권, 네. 항상 증권은 박스피였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배당 끝나면 내렸다가 그래서 굉장히 투자 패턴이 쉬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증권주들 배당 수익률이 5% 밑으로 내려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가가 더블 됐으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네. 심지어 옛날에 3%대까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거는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을 기존에는 지금도 그렇죠. 2천만 원까지는 15.4% 네, 분리과세하고요. 그게 넘어가면 최대 49.5%까지. 회장님들은 49.5%까지 네. 내야 돼요.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투자해서 이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당연히 안 하죠. 적정하게. 근데 이제 분리과세가 되면 그래 한 20% 세금 내 80%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10억을 투자해서 뭐 예를 들면 한 15%짜리 배당 수익률 나오는 상품을 사면 1억 5천이에요. 그럼 놀면 돼요. 왜냐면 22% 세금 내고 나머지 하면 한 1억 2천 되잖아요. 그럼 월천이에요. 그럼 뭐 월천 하고 그냥 놀면 되잖아요. 저라면 세금이 그 정도면 열심히 배당 받아서 네. 상속세 준비시켜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한 10억만 있으면 돼요. 예, 10억만 있으면 뭐 시장 한번 와그러졌을 때 15%짜리 배당주 10억어치 사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매달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이런 그 로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거든요. 그래서 원래 최초안은 2천만 원 이하는 15.4% 그대로고요. 3억 원 이하는 22%.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는 27.5%. 그래 27.5%도 해볼 만해요. 그렇죠. 한 5억 배당 받으면 2억 정도는 27.5%를 주더라도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임대사가 많아요. 부동산. 신경 쓸 거 너무 많잖아요. 뭐 보일러가 꺼졌니, 임대료가 들어왔니 많이, 뭐 장사가 되니 많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거는 딱 넣어놓고 최대 27.5% 떼주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러면 그냥 딱 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당이 노후 자산으로 최고의 자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좀 후퇴했어요. 정책이. 봤어요. 38.5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3억 원 초과는 네. 38.5%까지. 그래도 38.5%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3억까지는 22%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맥스로 배당 3억 받으면 그러면 6,600을 떼줘도 월 2,000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지만 회장님들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회장님들은 이제 이 넘사벽이니까. 사람들이 배당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38.5%잖아요. 49.5에서 38.11%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7.5%가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 4분의 1은 국가 주고 4분의 3 내가 먹자 이랬는데 요건 좀 애매한데 하면서 확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7.5%면 예. 최대 주주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쵸. 새 구간이기 때문에 예. 내가 만약에 그런 회장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나를 고배당을 위해서 때릴 예, 것 예. 같아요. 왜냐면 그쵸. 아까 말씀 상속 얘기도 있었지만 자녀들 상속을 위해서도
고배당을 때려서 상속 준비를 시키고요. 배당을 많이 때리면 주가가 또 누르거든요. 네. 잉여현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서 상속 준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제도인데 지금도 괜찮아요. 일반 그 국민들은 22%의 세금을 저 같아도 제 이제 은퇴가 한 8년 회사 남았는데 예. 저 같아도 22% 내고 그냥 고배당주 하나 사겠어요. 근데 지금 고배당주가 씨가 말랐거든요. 예, 옛날에 10% 하던 게 지금 5%도 안 되고 막 이런 그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5,000p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예. 만약에 27.5%였으면 5,000p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에 대한 그런 니즈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이 배당 성향 40% 이상 뭐 이러면 지금 배당 성향이 뭐 30% 되면 배당 성향을 더 올릴 가능성도 네. 있잖아요. 그럼 배당도 더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최대 주주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배당 소득세가 후퇴하면서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상법 추가 개정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그래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데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자사주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뭐 소각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작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주식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느냐가 하반기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주가를 좀 좌우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주식은 괜찮다.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한국 주식 PER 10배면 예전에 뭐 그 정도면 뭐 적당히 했는데 그쵸. 지금 3,200 기준으로 12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뭐 불과 한 몇 개월 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적정한 가치인가 할 때는 약간 만약에 시장에 안 좋은 뭐 시그널이 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돼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불안한 그런 좀 상황이다. 그래서 예.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과연 미국이 좋을 것인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되게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예. 했어요. 그거는 CPI가 CPI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다. 그래서 아직 미국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른 거야. 라고 이제 지금 되게 안도라는데요. 전 두 가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이제 PMI라고요. 50 이상은 이제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자들이 미리 이제 경기 예측을 하는 거죠. 50 미만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50.1이에요. 지난달이. 그렇다는 것은 경계치에 있고 안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수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은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제 관세 실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왜냐면 이제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이제 그 관세로 이제 시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효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서두에 말했듯이 물건값이 비싸지면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외국 물건값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내 물건 가격도 자기들이 자체로 올려요.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버퍼를 주면서 아니 내가 야 소니 거는 10,000원에 파는데 우리를 7,000원에 파는 게 맞아? 우리도 한 8,000원은 받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전반적으로 다 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수는 괜찮지만 제조업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은 되게 어둡다. 두 번째로는 고용 둔화. 그러니까 고용 둔화가 결국은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자도 불안하게 보고 소비 여력도 안 생기고. 근데 물가는 잡혔대. 그러면 이게 2대 1이에요. 따지고 보면 인플레만 보면 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왜냐면 아직 관세가 실효되고 있는 그런 협상 중이고 협상이 끝나면 물건값은 오를 텐데 지금 너무 좋대. 그러니까 9월달에 금리를 팍 내려야 돼. 그럼 9월 이후는 어떡할 건데? 돈이 더 풀리잖아요. 돈이 풀린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시중에 돈이 넘치면 그 돈 가지고 막 또 소비하고 자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하의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돈을 풀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리거나. 그래서 어떤 이자 내는 사람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돈이 풀리면서 소비도 진작해서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이 금리나 시그널이 결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가 과연 언제 시작할 거냐?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 그 막바지가 어디냐? 중국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면서부터는 이제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의 좀 걱정이 있어서 증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 지금 전고점들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래서 막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데 악재 블랙스완이 하나 나타나면 한번 휘청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생길 거라서 뭐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빵 때려버리니까 훅 가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변동성의 시장이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전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 특히 AI 섹터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